마스크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점원을 쏴주겠어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언제나 사이비들이 문제예요. 그 소독제를 주입하면 어떻겠느냐. 다시는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전체주의가 부활할 것이다. 사실은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하나는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병상 사진입니다. 히스토리 킬러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거의 5천만 명,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어서 일제시대였는데 무원형 독감이라고 불렸는데요. 1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환자를 수용했던 시설이나 현재 우리가 환자를 수용하려고 하는 임시시설이나 그 시대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정말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를 지배했던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5년에) 정말 생소한 질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메르스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가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그리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를 섭취하지 마세요.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죠. 출근할 때 당분간 낙타는 타지 말아야겠다. 요즘 길이 너무 막혀서 낙타 일종 따려고 했더니 다들 빈축을 산 거죠. 그 정도로 허술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돼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질병이 등장을 했는데 정부의 대처는 조금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엔 낙타 어쩌고 했는데요. 동물 접촉을 금하세요 해놓고는 중국 여행 시에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많은 팬데믹 상황을 맞을 겁니다. 새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공포를 가지는 게 얼마나 타당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페인 독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인 시절에 1918년에서 1920년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추정컨대 5천만 명이 죽었고요. 근데 마치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처음 채택한 나라가 191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랬어요. 그때 신문들을 살펴보면 극장도 닫아라, 학교도 닫아라, 교회도 닫아라, 안전자리 다 소독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크 안 되고 입스크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입만 가리는 마스크, 그것도 그나마 멋이라고 했고, 코만 가리는 마스크 멋이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마스크는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트라이크가 일어납니다. 내 몸은 내 거다. 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심지어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상점 점원이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점원을 쏴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옛날에도 그랬고요. 언제나 사이비들이 문제예요. 선전에 써먹습니다. 이 비누를 쓰면 전혀 바이러스가 안 걸려요. 이 우유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정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처를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요법, 그리고 옆집 엄마가 해준 이야기, 여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 건 했습니다. 이 사람이 suggest injecting detergent as treatment. 이건 정말 주사라는 이야기예요. 그 소독제를 주입하면 어떻겠느냐. 이 사람이 지지를 받는 백인층들에서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일들 중에 스웨덴의 정책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데, 격리를 시키는 것보다 빨리빨리 많이 걸려서 집단 면역을 올려서 병에서 극복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처음엔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두 개의 도시가 전혀 상반된 정책을 취했어요. 필라델피아는 그냥 오픈시켰어요. 오픈시켰더니만 확 사망자가 증가하더니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는 굉장히 격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지지분전하기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차라리 화끈하게 빨리 앓고 지나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패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졌던 게, 과거에는 전염병 전파에 아무리 짧아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창궐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니까요, 훨씬 더 빠르고요, 전 세계로 번집니다. 근데 이제 균들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 세대가 살아가면서 봤던 굉장히 큰 변혁은 9.11 사태가 큰 변혁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세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 상황을 보는 사회학자들은 다시는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fter 코로나.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After 코로나, 키워드는 Untact라는 말하고 New Normal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4차 산업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데 이거를 코로나가 가속화시킬 겁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또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 포인트에서 뭘까? Big and Smart Government예요. 굉장히 규모가 큰 전지전능한 정부가 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체 정보도 캐치해 가게 될 거고 제24시간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 개개인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전체주의가 부활할 것이다. 사실은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은 자기 나라 이익 우선의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언택트라고 문화, 아이솔레이션, 격리되고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흐름이 자꾸 국소화됩니다. 개인의 고립뿐만 아니라 민족 간 고립. 우리가 겪었던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민족 간의 경험과 고립에서 생겼어요.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합심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발전된 시민의식으로 이것만은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G7, G2 국가라고 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가 있었는데요. 발전한 나라죠. Advanced Country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는 발전한 나라라고 해서 지도할 수가 없다. 선진국이 판판이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작은 나라들이 앞선 정책을 취할 수 있다. 리더와 잘 사는 나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의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료에도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One Health라는 컨셉입니다. 이 One Health의 컨셉은 사람 부분도 있고 동물, 환경, 그 모든 걸 다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 건강이란 개념을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병원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도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엄청 했어요. 스마트 병원이라는 개념은 의학 지식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클라우드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의학 지식을 배분하고 그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보편적인 걸 제시하는 게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 방침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Ultimate Condition, 그걸 제가 극한 상황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극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주도가 돼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기술들을 융합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죠. 요는 센서입니다. 화면을 보는 것도 물론 뭐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고 뭐 병색이 있다 없다는데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여야 합니다. 요새는 필름처럼 붙이는 것도 많고 굉장히 발전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전 시간을 다 모니터하는 거예요. 생체 신호, 맥박, 호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도, 감정의 변화나 정신 상태도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관계, 환경과 행동 패턴 모든 걸 다 정말 전인적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집이 바로 센서가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다 센서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미래에 생겨날 일들일 겁니다. 백신이 언제쯤 그러면 완성돼서 우리에게 쓸까? 지금 거의 눈앞까지 왔죠.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DNA 염기 서열에 1%의 차이가 생기는데 700만 년, 사람에서는 그 1%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가 1%예요. 그 정도가 생기는데 700만 년이 걸리는데 바이러스에서는 그냥 수일 내에 생겨요. 심지어는 한 종류의 바이러스 내에서도 뭐 50%도 존재합니다. 같은 종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백신 개발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후보 물질이 10,000개 정도 출발하면 15년 걸려서 약이 1개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이 어마어마한 건데 코로나 백신은 여러 회사들이 경합을 붙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15년 걸린다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mRNA 백신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염기 코드가 쉽게 만들어요. 이거는 지가 복제를 못해요. 몸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남아서 복제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복제를 못하는 DNA 코드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집어넣고 면역력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전달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방으로 싼 막인데 피막이라고 표현하죠. 피막을 개발해서 그 피막
백신학의 안정성에 따라서 회사들 간의 안정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더나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백신은 좀 더 안정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도 되는데 파이저의 기술은 영하 70도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백신이 그럼 가지고 있는 문제점,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죠. 우리가 채택한 아스트라제네카 그 약을 반만 줬을 때는 2차 접종했더니 90% 효과가 있는데 많은 양을 주고 2차 접종을 했더니 60%.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엉터리다 하는데 사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달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전달체가 바이러스 껍데기예요. 바이러스 껍데기에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개선책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유전자 변이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50%도 있는데 그게 같은 종류냐 라는 지적이 있죠. 다행히도 mRNA 백신이 참 좋은 거는 변이가 생기더라도 그 변이에 대한 것만 갈아 끼워줄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용이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인류의 역사는 질병에 의해서 영향받은 역사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후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장면인데 붉은 여왕하고 앨리스가 어떤 나무 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뛰고 있어요. 뛰는데도 나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쯤 더 훨씬 멀리 갔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왕이 여기서는 냅다 달려봤자 바로 그 자리야. 나무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돼. 벤 베일런이라는 학자가 새로운 진화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지속 소멸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 그게 붉은 여왕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이기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난관이자 극복의 역사, 용감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난적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암울한 일은 아닐 거고요. 벌써 승리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 정말 냅다 뛰고 있다. 과거에 뛰던 속도보다 2배는 더 빨리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무책임하죠.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일들은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는 방법, 극복해 나가는 협심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